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2학기 국어 비상 박영민 교과서의 요약하며 읽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단원에서는 이 요약하며 읽기의 규칙이라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약하며 읽기의 그 규칙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요약하며 읽기. 혹시 그 네 가지 규칙이 좀 기억이 나실까요? 우리가 글을 봤을 때 요약하려고 하는 그 문단에 중심 문장이 정확히 드러나 있다면, 이 중심 내용이 드러난 문장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됐죠? 바로 선택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중심 문장을 그대로 선택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중심 문장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게 좀 반복되는 내용이 많다거나 아니면 좀 덜 중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문장을 봤는데 그 문장에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묶을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를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게 중심 문장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거를 가져올 때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축구, 농구, 배구, 야구라고 하는 요 단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의 개념으로 묶으면 훨씬 깨끗하게 요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친구는 운동을 좋아한다. 아니면 내 친구는 구기 종목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의 그걸 포괄할 수 있는 상위의 개념으로 묶는 거, 그거를 우리는 일반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문장이 없을 때도 있겠죠. 그 문단 안에서 하나의 중심 문장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직접 문단의 내용을 가지고서 중심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재구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에서 좀 어렵게 물어보는 것들이 바로 요 네 가지를 가지고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제시하고 이 방법들을 사용해서 요약을 하게 시킨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특정한 단락을 요약한 문장을 제시하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물어본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이 지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자, 밤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본 적이 있는가? 자, 지금 중심 소재 별똥별이라고 하는 거 나왔죠? 자, 그러면서 별똥별은 과연 무엇일까? 이걸 보니까 우리는 이 글이 이 별똥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설명문이라는 거를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늘에서 빛을 내며 떨어지는 신비로운 별똥별에 대해 알아보자. 자, 요게 그러면 중심 문장이 되겠죠? 이 단락은 결과적으로는 별똥별에 대해 알아보자가 되는 겁니다. 자, 별똥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별에서 떨어져 나온 무언가가 별똥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 통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통념에 대한 반박입니다. 우리가 보는 별똥별의 정체는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우주먼지이다. 자, 우주먼지라고 하는 이 별똥별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요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우주먼지가 지구의 공기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열과 빛을 내는 것이다. 이 별똥별이라고 하는 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요게 이제 중심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빛을 내며 떨어지는 별똥별을 평상시에는 쉽게 볼 수 없다. 자, 왜냐하면 낮은 그 별똥별 빛보다 태양빛이 밝고 또 별똥별이 총알보다도 빠르게 떨어져 우리가 별똥별을 볼 수가 없대요. 자, 지금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럴 땐 우리가 선택을 하거나 이러기가 좀 많이 어렵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아까 말했던 네 번째 방법, 재구성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할 때 여기는 재구성을 해야 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재구성하는 단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별똥별이 비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을 유성우라고 한다. 이번에는 유성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유성우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자, 유성우가 발생한 환경 조건은 우주먼지가 모여있는 지역에 지구가 공전을 하며 다가가면 그때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유성우라고 합니다.
자, 한편 사람들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똥별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우리나라나 뭐 일본, 칠레, 필리핀 이런 곳에서는 별똥별을 긍정적인 존재라고 여겼어요. 반면, 자, 하지만 여기 보시면 유럽이라든지 고대 동양에서는 이 별똥별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좀 생각을 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는 긍정적으로 본 관점들, 여기는 부정적으로 본 것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별똥별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라 우주를 떠돌던 먼지가 지구에 빨려들면서 불타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름답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밤하늘을 올려다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내용들,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으로는 이 그 소설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복을 타러 떠나는 총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인물과 사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요약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자면 총각이 너무 복이 없어서 직접 복을 구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여러 명의 사람을 만나요. 첫째로 만난 사람은 처녀였는데 이 처녀가 시집을 못 가서 좀 어떻게 하면 시집 갈 수 있는지,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거를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 가면 같이 물어봐 줄게요 하고 부탁을 받아줍니다. 두 번째로는 동자 3명을 만났습니다. 이 동자 3명은 이 국화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 꽃이 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겠어요, 제가 알아다 드릴게요, 받아들입니다. 셋째로 노인이 이제 보시면은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뭐 하냐 했더니 내가 강에서 1000년을 살았는데 승천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하고서 받아들입니다. 자, 지금 그 여행을 떠나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 그 인물들과 그 인물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고민들 좀 아셨죠? 자, 그래서 총각이 하늘나라를 갔는데 제가 복이 없어서 복 타러 왔어요 라고 했더니 그럴 수가 없대요. 복주머니가 떵떵 비어서 줄 복이 없대요. 그래서 총각은 자기가 복 얻으러 갔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총각이 옥황상제가 3가지 질문에 답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총각이 자기가 지금까지 오면서 들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물어봐요. 이무기 왜 승천 못해요? 여기주 중 2개를 뱉으라고 해. 그럼 동자승들이 키우는 국가에는 왜 꽃이 안 피죠? 금덩이가 박혀있어서 그러니까 금덩이 파내라고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녀는 왜 신랑이 이렇게 시집을 못 가고 있나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금덩이 3개와 여의주 2개를 가진 남자를 만나면 백년해로 할 거야. 자, 약간 여러분들은 바로 느낌이 오셨죠? 자, 어쨌든 이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그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여의주를 뱉어내라고 했더니 그 여의주를 총각에게 줬고요. 그 금덩이가 묻혀있다는 걸 알려줬더니 동자들이 이제 꽃을 정말로 피워내서 고마워요 금덩이를 줬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녀한테 갔더니 그런 금덩이 3개와 여의주 2개를 가진 남자를 만나면 된대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라고 했지만 누가 있어요? 지금 총각이 앞에서 하나하나 얻어왔죠. 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복은 이렇게 우리의 곁에 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마음이 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교훈까지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소설은 인물 그리고 사건, 공간이죠. 공간의 그러니까 배경이라고 쓸게요. 시간의 흐름일 수도 있고 공간의 흐름, 이동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배경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1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소설, 아까 봤던 그 소설을 요약하는 방법을 묻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영상 일시정지하고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을 요약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묻는 문제. 1번, 이야기의 교훈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 이야기의 교훈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별로.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사건,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적합한 방법입니다. 주요 인물의 말과 행동만 골라서 적는 거. 요거는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을 선택하고 또 나머지를 삭제하고 그런 과정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총각의 감정 변화를 시간 순으로 자세히 써놓는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쓰는 건 요약의 방법이 아니죠. 요약은 간략하게 줄여서 정리를 하는 거니까요. 답은 일단 4번이 되겠어요. 총각이 만난 사람들의 고민과 해결 과정을 묶어 정리한다. 주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적는 것도 좋은 요약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2학기 비상 박영민 교과서의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글쓰기 이런 단원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글쓰는 그 과정입니다. 과정. 자,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글쓰는 과정에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게 이제 계획하기 단계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미리 설명드리는 거지만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미리 설명드리는 거지만 계획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내용을 생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용을 조직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글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글 쓴다고 끝이 아니죠. 그렇게 쓴 글은 우리가 반드시 고쳐 쓰는 과정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 이 5가지 글쓰기의 순서, 과정을 정확히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활동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지금 계획하기라고 되어 있죠? 이 계획하기 단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주라는 친구가 쓰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지금 쓰기 계획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가 목적, 주제, 독자, 매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 맥락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글 쓰는 단계에서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글을 읽을 예상 독자는 누구인가? 요거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바로 그 예상 독자의 관심사라든지 예상 독자의 지식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글 쓰는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다음, 매체. 내가 어느 매체에 실을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도 또 글의 내용이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기 단계에서 그걸 정하고 나면요, 다음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입니다. 자,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생성, 뭘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내가 쓰려고 하는 그 글의 내용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주라는 친구는요, 여기 보시면 인터넷, 신문 기사, 백과사전, 그리고 텔레비전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그 자료를 수집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료를 수집만 하면 안 돼요. 자, 자료 수집을 우리가 할 때는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을 해오는데요. 출처를 기록하면서 이때 우리는 자료를 수집만 하지 않고 반드시 선별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지, 그리고 우리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적절성이라고 할게요. 적절한지, 그리고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한 걸 골라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독도가 울릉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어. 자료 활용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죠. 아, 독도의 역사 기록을 굳이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아, 이건 개인이 올린 거라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의 뭐 신뢰성, 적절성 등등을 판단하면서 자료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료를 가져오는 이유와 가져오지 않는 이유 그런 것들을 문제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우주가 뭐 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이런 게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왜 가져오지 않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각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활용 계획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개요네요. 여러분 여기 뭐냐? 바로 내용 조직하기입니다. 우리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요, 쉽게 말해 개요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요라는 건 여기 나와 있듯이 처음, 가운데, 끝으로 이 구도를 나누어서 이제 그 개요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도를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독도를 소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처음,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독도의 지리, 독도의 가치 요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 나와 있고요. 다음 끝. 친구들이 독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뭔가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끝내고 있네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네모칸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문제에서도요 이렇게 개요의 중간 부분에 구멍을 뚫고 거기 안에 들어갈 것으로 적절한 걸 묻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단원에 개요가 나와 있다? 그러면 그 개요의 내용은 꼭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구멍 뚫는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후에 이제 글을 실제로 쓰는 단계가 됩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지금 이 친구가 또 처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에 독도를 소개하려고 한다. 독도를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독도를 소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걸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제 독도의 위치, 뭐 독도의 모습 이런 식으로 독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온 그 자료들, 수집해온 자료들도 적절히 활용하는 게 보이죠. 자, 지금 이 고쳐쓰기의 내용이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영상 자료의 출처를 빠뜨렸네. 자, 지금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고쳤을 때 활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글 내용만 제시를 하면서 이 글에서 좀 고쳤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해보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자료에 출처가 없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독도의 가치 부분이죠. 여기서도 뭐 이렇게 가치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독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걸 당부함. 자, 중요한 건 바로 이제 고쳐쓰기예요. 고쳐쓰기. 자,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주가 지금 점검한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왜 그걸 고쳐야 하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요거를 좀 정확히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친구들은 이런 용어가 낯설 거야. 쉽게 풀어서 써야겠다. 이런 전체 모습을 잇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어. 추가하면 되겠죠. 자료 출처를 빠뜨렸네. 추가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활용하면 무엇이 좋은가? 글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중요하게 주의해야 할 점, 목적과 주제를 잘 고려해야 되고요. 출처를 꼭 밝혀야 되고 내용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쓰기 윤리라고 하는 거를 꼭 좀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잠시 볼게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쓰기 윤리라고 되어 있죠? 자료의 출처를 분명히 밝혔는지, 내용을 왜곡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좀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점검할 때 기준이죠. 첫 번째, 글의 목적과 주제가 일치하는가? 당연히 여러분 목적과 주제 일치해야겠죠?
다음 두 번째,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왜곡하지 않았는가?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쓰기 윤리라고 했죠. 이 쓰기 윤리,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 자료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다. 자, 어려운 전문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글의 전문성을 높였는가? 자, 여러분 언뜻 보면 전문 용어, 전문성 높여야 할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쓰기 맥락 중에 하나 기억나시나요? 바로 독자인데요. 예상 독자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쉽게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써야 하니까 3번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일단 3번이 답이 되겠네요. 하지만 나머지도 보죠. 다양한 자료가 글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었는가? 그렇죠. 우리가 아까 자료를 한 군데서만 수집하지 않고 여러 군데 수집하면서 이 목적에 맞게 해서 관련성을 지키면서 이렇게 좀 해야 했었죠. 다음으로 독자의 흥미와 수준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우리가 쓰기 맥락에 따라서 독자에 대한 내용을 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것 외에도 여러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2학기 이상 박영민 교과서의 품사의 종류와 특성,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법 단어는 결과적으로는 암기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은 좀 정확하고 꼼꼼하게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품사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단어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다가 매우 푸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바다가 매우 푸르다, 이런 식으로 좀 문장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눈 단어들을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기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보시면은 형태가 변하는 단어와 변하지 않는 단어라고 되어 있죠. 그냥 간단하게 우리 형태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변하는 단어, 우리는 이거를 가변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이거를 우리는 불변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품사를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은 형태의 변화 여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가 크다의 학교, 이 학교라는 것은 여러분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어느 문장에 쓰든 학교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런 건 불변어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학교에 빨리 가자, 여러분 이거 형태,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요. 자, 어쨌든 형태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가다, 가자, 가고, 갔어, 뭐 가니?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가변어, 변하는 단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분류 기준입니다. 문장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생이 빵을 먹었다 해서 이 동생이라든지 빵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장 안에서 주체나 대상이 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동생이나 이 빵,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체나 대상이 되는 단어,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체언이라고 합니다. 자, 또는 여기 보면 그 빵이, 이런 식으로 빵을 꾸며주는 단어도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꾸며주는 단어, 나중에 하겠지만 수식어이라고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제연, 용언, 수식어, 관계어, 독립어, 이런 식의 기능으로 5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품사의 분류 기준 두 번째는 바로 기능입니다. 문장에서 몸의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활용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뭔가를 꾸며주느냐, 뭐 이런 거, 독립적으로 쓰이느냐, 이런 거. 그래서 기능. 다음, 이번에는 의미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품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땐 이 의미에 따른 분류 기준의 그 단어로 많이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미에 따라서 나눌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명사, 이름을 나타내고요. 이거 이따가 좀 더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냥 몇 가지가 있는지만 볼게요. 자, 여러분 몇 개입니까? 1, 2, 3, 4, 5, 6, 7, 8, 9, 9개입니다, 여러분. 요거 정말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왜 헷갈리느냐? 영어 때문에 그래요. 영어랑은 우리가 품사의 개수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국어의 품사는 9개다. 기억하시고 8개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구품사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뭔지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명사대명사 수사가 묶여 있네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바로 체언이기 때문입니다. 자, 체언에는 명사대명사 수사가 있는데요. 명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 명자를 씁니다. 어떤 단어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그럼 명사는 뭐 쉬우니까요. 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돼지, 축구공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단어들인데 대명사는 그럼 무엇이냐? 자,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름을 대신한다 이렇게 쓸게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유진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 친구를 우리가 유진이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야 너가 이렇게 야 너는 이렇게 너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기 이런 거요.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로 수사입니다. 수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 숫자예요, 숫자. 근데 그 숫자가 이제 그 몸이라고 했죠? 몸의 중심으로 쓰일 때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떻게 있냐? 양을 나타내는 수사인 양수사가 있고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인 서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아니면 한자어로 1, 2, 3 이런 거 있고요. 서수사는요 여러분 첫째 순서잖아요. 둘째, 셋째 아니면 한자어로는 제1, 제2, 제3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언에 대해서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대신하여 나타내는 단어 그리고 수사,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는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자, 얘네는 왜 같이 묶였느냐? 바로 용언이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용어는 가변어입니다. 가변어. 방금 말씀드렸던 체어는 불변어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름은 어디서든 가방은 어디서든 가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용어는 가변어입니다. 자, 동사는 무엇이냐? 우리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럼 형용사는 뭔데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먹는다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형용사는 뭐 예쁘다, 그 예쁘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있죠. 이거를 가지고서 구분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는다. 현재형을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자, 옷을 입는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예쁜다. 이상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동사는 이 현재형이 되지만 형용사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청유형. 뭐하자. 자, 야 이거 먹자. 우리 충분히 동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용사는 이상해요. 야 기쁘자. 정말 이상하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명령형입니다. 어라. 이렇게만 쓸게요. 일단 아라까지는 안 쓰고. 자, 먹어라. 충분히 가능하죠.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 기뻐라.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으로는 수식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이는 관형사와 부사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관형사는요, 여러분, 체언 앞에부터, 아이고, 이거 왜 이럴까요? 다시 쓸게요. 자, 관형사는 체언 앞에부터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부사는요, 선생님? 부사는요 되게 많이 꾸며요. 그래서 뭐 용언 아니면은 뭐 다른 부사 아니면 뭐 문장 전체 등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 다 불변어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체언 앞에부터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 예를 들면 여기 헌옷. 이 헌이라고 하는 게 옷을 꾸며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이 관형사에서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분해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 5이 놀러 갔다. 요걸 이렇게 쓰면요, 이 5은요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조사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몸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명의 친구가 놀러 갔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이때의 5은 이 명을 꾸며주는 관형사예요. 명을 꾸며주는 겁니다. 우리가 막 5이 명의 이렇게 못하잖아요.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차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사입니다. 조사는 우리가 관계언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조사는 첫 번째로 다른 단어와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가 이런 것들은 주격조사라고 하죠. 이 격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와 그 체언에 붙어가지고 그것을 주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조사라고 하는데요. 이 보조사는 특별한 뜻을 더해줘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거를 그 친구가 공부는 잘해. 느낌이 확 다르죠? 그 친구가 공부만 잘해. 그 친구가 공부도 잘해. 이런 게 다 보조사로서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조사 그리고 보조사 요거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탄사는요, 독립언에 속하는데요.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느낌이나 놀람, 부름, 대답 이런 것들이 다 감탄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수사 관련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풀어봐주세요. 네, 그럼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뜻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자, 일단 수사, 숫자처럼 되어 있는 걸 찾아보시는데 그게 수관형사는 아닌가를 좀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만 먹자. 뒤에 조사가 붙어 있죠? 우리 이거 수사입니다. 체언이에요. 다음 첫째, 둘째, 우리 아까 서수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입니다. 자, 5사람이 여러분 이거는 사람을 꾸며주는 거예요. 다 사람을 꾸며주는 관형사, 수관형사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일단 3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4번. 셋뿐이다. 뒤에 또 조사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수사입니다. 둘이, 이것도 조사 붙어 있죠? 이것도 수사입니다.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 번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 수사와 수관형사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2학기 국어 비상 박영민 교과서의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비교 이 단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 그대로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개념이나 특징 같은 것들을 정확히 비교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실제로 이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차이점 또는 그런 것들을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중매체라는 건 무엇이냐?
대중은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매체를 대중매체라고 한대요. 그 대중매체의 개념, 많은 사람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매체. 자, 우리가 이 대중매체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쇄매체, 라디오 같은 음성매체, 텔레비전 같은 영상매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로 어떤 게 나왔느냐, 새로운 형태의 전달 매체인 인터넷 기사나 뉴스 같은 거, 이런 걸 뉴미디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쨌든 대중매체에 속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많은 사람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밤 10시에 그 드라마를 만약에 본다고 쳐볼게요. 그 드라마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뭐 7번 틀면 똑같이 7번에서 드라마가 나오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은 무엇이냐? 자, 개인이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온라인상으로 내보내는 방송이래요. 자,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이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온라인상으로 내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 개인 인터넷 방송의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온라인상으로 내보내는 거다라는 특징을 기억해 두셔야겠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그 또 차이점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대중매체는 대중이 알 필요가 있는 뉴스나 대중의 취향을 고려한 콘텐츠를 정해진 시간에 전달한대요. 자, 대중매체는 대중이 알 필요가 있는 뉴스나 대중의 취향을 고려한 콘텐츠를 정해진 시간에 방송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어떠냐면요, 개인 제작자가 자신만의 콘텐츠, 그러니까 대중의 취향이나 대중이 알아야만 하는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언제 한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래서 내가 이걸 원하는 시간에 공유하면 시청자들은 알아서 자신이 관심 있는 방송의 채널을 찾아가서 시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매체는 우리가 뭐 TV를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만, 개인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찾아가서 그거를 관심 있는 분야의 내용을 살펴본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 뭐 TV에 나오는 방송, 라디오 방송, 이런 건 대중매체가 될 거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막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지금 소통하면서 제가 여기 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개인 인터넷 방송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중매체에 대한 좀 설명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앞에 막 이렇게 수많은 그 카메라맨들이라든지 PD나 작가 같은 사람이 있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편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라고만 쓸게요.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서 만드는 게 대중매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그래서 방송국 편집실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는데 바로 무엇이냐?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셨던 오징어 파김치와 깻잎김치도 방송에 나오려나? 이건 여러분 지금 궁금증이 있지만 그걸 뭐 실시간으로 물어보거나 그걸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쉬운가요? 그렇지 않죠. 수용자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받는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은 좀 어려운 편이죠. 상호작용이 어렵다. 생산자와 수용자가 좀 구분이 되는 특징이 있다. 자, 다음으로는 개인 인터넷 방송인데요. 자, 시작부터 보세요. 오늘은 여유가 있어서 평일이지만 방송을 해보려고 해요. 정해진 시간이 아니죠.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개인이, 이제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만들어서 기획도 하고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역할을 나눠서 분담하는 거랑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댓글로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어요. 자, 수용자와 생산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제작자가 하는 말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런데 깻잎김치는 어느 지역의 김치인가요? 지금 수용자가 그럼 질문을 했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제작자가 답을 하잖아요. 그 제작자의 답으로서 컨텐츠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생산에 기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선가 들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방송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좀 정리된 표로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개념과 특성은 우리가 좀 봤는데 영향력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중매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움직일 만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도 미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사회적으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개인 인터넷 방송은 어떠냐? 자,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방송을 검색해서 시청하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즐겨 플레이하는 게임에 대한 방송을 한다고 칠 때 그 게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이 많은 방송의 경우에는 대중매체 못지않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을 비교해보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그럼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보셨으니까 이거 조금 줄여서 밑에 공간을 만들어 놓을게요. 자막이 보여야 되니까요. 자, 지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죠. 지금 가는 대중매체, 나는 개인 인터넷 방송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가는 대체로 생산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용자가 일방적으로 전달받는다. 오, 시작부터 정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중매체는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특징이 있죠. 근데 반면에 개인 인터넷 방송은 생산자와 수용자가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일단 답은 1번이 되겠지만 우리 2, 3, 4, 5번도 볼게요. 왜 오답인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자, 나는 가와 달리 방송 제작에 많은 전문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많은 전문 인력과 비용이 필요한 건 뭐였어요? 그거는 대중매체입니다. 대중매체가 되겠어요. 나가 아니에요. 자, 3번. 가는 나에 비해 수용자가 방송 내용에 즉각적으로 개입하기 용이하다. 이거 지금 1번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대중매체는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수용자가 개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4번. 나는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방송되므로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 요거는 가에 대한 설명이죠, 여러분. 나가 아니에요. 나는 제작자가 원하는 시간에 방송을 하는 거죠. 자, 다음 5번. 가와 나 모두 생산자가 수용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하며 소통한다. 자, 여러분, 나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그럴 수 없죠. 일방적이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동백꽃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이거 워낙에 소설이 좀 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뭐 전체적으로 외울 수가 없다 보니까 중요한 흐름, 그래서 이게 어떤 순서대로 글이 쓰여 있는지 그 흐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소재들이 있죠. 감자라든지 닭싸움이라든지 동백꽃과 같은 그런 소재들 또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이 점순이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두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 부분 보시면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자, 지금 이 오늘도 라든지 또 라든지 이런 말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일이 오늘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과거에도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점순네 수탉이 우리 수탉을 막 쪼아서 피까지 막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자, 나흘 전 과거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은요,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구성을 따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구성 뭐라고 하죠?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배열하거나 아니면 실제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가 정말 단골로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요거 어떤 순서대로 나타나는지, 시간 순서로 배열하면 어떤지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나흘 전에 감자와 관련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무엇이었냐? 얘가 와가지고 얘 너 혼자만 일하니? 근데 막 이제 여기에 대고서 그럼 혼자 아직 때로 하디? 하면서 이제 나가 좀 무뚝뚝하게 굴고 있죠. 자, 어쨌든 너 일하기 좋니? 뭐 하니? 하더니 너 집엔 이거 없지? 라면서 이 더운 김이 획기치는 굵은 감자 3개를 꺼내서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감자라는 소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감자, 점순이의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이면서 또 뭐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감자라고 하는 소재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너 집엔 이거 없지? 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냥 되게 애정을 갖고 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기분이 되게 나빴던 겁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죠. 그래서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툭 하고 이렇게 내뱉었어요. 자, 그리고 이 말,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것 때문에 점순이가 아주 단단히 화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막 홍당무처럼 새빨개져가지고 아주 쏘아오면서 눈물까지 어려가지고는 아주 화가 났어요. 자, 그래서 그 원래 점순이는 시원시원하고 천연덕스러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잡아먹으려고 아주 기를 복복 쓰고 있대요. 자, 근데 이제 왜 그럼 기분이 나빴느냐? 너 집엔 이거 없지? 라는 말에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점순이와 나의 이 사회적인 신분 차이 때문이었어요. 자, 무엇이냐? 점순네는 마름이에요, 마름. 그리고 이제 나의 가족들은 소작농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점순네 밑에서 배제를 얻어 땅을 붙인다. 그러니까 점순네 밑에서 이 땅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름네 집에 잘 보여야만 하겠죠. 자, 그래가지고 점순네가 또 심지어 되게 호의도 많이 베풀었어요. 집터를 빌리고 집을 짓도록 마련도 해줬고, 양식이 딸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막 구워다 먹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대해줬기 때문에 부모님도 점순네 집안에 우리가 이제 잘 안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잘 대해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나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점순이라는 애가 자꾸 나를 괴롭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다음날 저녁. 자,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보자면 그 나흘 전에 다음 날인 거죠. 그래서 과거의 다음 날이에요. 자, 그때 이놈의 닭 죽어라 닭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닭싸움도 너무 중요한 소재인데요, 여러분. 이 닭싸움은요,
계속해서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얘네 둘의 갈등을 계속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동시에 이게 사실은 뭐냐면 점순이 그 애증의 표현이에요. 얘가 너무 좋아요. 얘한테 관심을 끌고 싶어요. 근데 얘 때문에 너무 화도 났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닭싸움이라고 하는 소재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을 못 낳으라고 그러니 이렇게 막 화를 냈는데도 전혀 그 놀라는 기색도 없어요. 그래서 막 내가 보란 듯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점순이가 나의 관심을 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닭 괴롭히면 볼 테니까 자기를 관심을 끌고 싶어서 하는 이런 애정과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담겨 있는 소재인 겁니다. 자,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점순을 저지할 수가 없고 막 야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냐 이러면서 막 승질만 냅니다. 자, 그러자 점순이도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나를 이제 괴롭히는데, 그런 괴롭힘에도 뭐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닭싸움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 역시도 닭을 좀 잘 싸우게 해서 닭싸움에서 이겨보고 싶어서 어디서 이렇게 봤는지 닭한테 고추장을 먹입니다. 고추장을 먹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반격을 했어요. 반격을 해가지고 고추장 먹이면 되는구나 신났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일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결국엔 그러지 못하게 됐고, 닭도 이제 막 견디지 못하고 얘가 해롱해롱 거리게 됩니다. 너무 고추장을 많이 먹여가지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닭싸움과 관련한 일화들이 쭉 나왔죠. 그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현재로 온 거예요.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놨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하면서 지금 닭싸움 얘기가 나오죠. 맨 처음에 시작됐던 그 닭싸움 얘기, 그 현재로 돌아온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아주 승질 나고 막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대뜸 달려들어서 수탉을 때려 엎었다. 점순네 닭을 때려버려가지고 이 점순네 닭이 죽여버립니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하면서 막 화를 내요. 자, 그러자 나도 갑자기 정신이 확 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제 갑자기 걱정이 확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울어버립니다. 굉장히 어수룩하고 순박한 그런 면모가 나타나죠. 자, 그럼 너 이다음부턴 안 그럴 테냐? 여러분, 이것도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뭘 의도하고 묻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 자, 왜냐면요, 얘는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 이해도 못하고 뭘 안 그러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그래 안 그럴 테야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점순이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앞으로는 너 내 호의를 거절하지 않을 거지? 이겁니다. 감자를 거절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난 거잖아요. 안 그럴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둘이 이제 어깨를 짚은 채 그 동백꽃 속에 파묻히는데요. 이 동백꽃이라는 거, 그래서 또 다른 소재가 되는 거죠. 갈등의 해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 동백꽃 속에 파묻히면서 두 사람이 화해를 하는 겁니다. 화해. 자, 그리고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내음새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나가 이 점순이를 이성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을 이런 감각적인 뭐 후각적 심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소재, 그리고 제가 그 말을 안 드렸는데요.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인물의 그 시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나가요 너무 순진하고 순박해요. 좀 어리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순이가 뭘 말하고 하는지, 점순이의 마음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하나도 눈치를 못 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점순이가 화가 난 건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 되게 해학적이고 그런 효과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그럼 그 방금 말씀드린 서술자에 대해서 묻고 있는 1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해설해 볼게요. 자, 지금 이 글의 서술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글이죠. 그러니까 서술자는 어디 있습니까? 작품의 안에 있습니다. 작품의 안에 있고요. 그리고 주인공이어야 되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작품 밖에 위치하여 인물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요거는 여러분 존재적 작가 시점이 되겠죠. 2번, 작품 속 주인공인 나 자신의 경험과 내면 심리에 직접 서술하고 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부수적 인물이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작품 밖에 있지만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사건을 제한적으로 전달한다. 이런 거 우리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작품 속 주인공인 점순의 시점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 이거 우리 동백꽃의 내용은 아니죠. 이긴 하지만 이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점순의 시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2학기 비상 박영민 교과서의 존중하고 배려하고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단원에서는요, 여러분, 언어폭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말들이 언어폭력이고 왜 언어폭력인지, 언어폭력의 문제점은 뭐고, 우리가 친구들을 존중하며 말할 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찬우의 일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지금 카톡방을 보시면 쯧쯧 나약하기는 배가 안 아팠다고 달라졌을까? 아닐 것 같은데. 야, 너 저번에 나보고 바보냐고 놀린 건 기억 안 나? 자, 윤우에게 빵점이라는 별명도 지어줬지. 너는 왜 시험 때마다 아프다고 하니? 꾀병이지? 자,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다 성적 좋거든? 짜증나니까 말 걸지 마. 여러분, 지금 수많은 서로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쪽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기존의 찬우 역시도 친구를 바보냐고 놀렸다거나 빵점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이 친구들도 나약하기는 뭐면서 꾀병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 언어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걸 듣는 사람은 속상하고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이런 식의 이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진다. 자, 여기 또 다른 공익 광고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공익 광고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면 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톡.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카톡방과 같은 공간에서도 이런 카톡 같은 걸 보내면서 친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듯이 재미삼아 던진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언어폭력을 겪은 이 경험한 성인들의 경우에는 이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사회성과 언어 발달의 문제를 겪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점 첫 번째, 사회성과 언어 발달의 문제를 겪었다. 두 번째로 언어폭력을 경험한 이들은 불안, 우울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음 세 번째로 언어폭력은 말로 상대를 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언어폭력은 신체적 폭력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체적 폭력이 우리 몸에 상처를 내듯이 이 언어폭력 역시 우리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 폭력의 보험가는 효과.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문제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가해자의 인격에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더 공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가해자의 인격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언어폭력의 문제점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고 피해자에게 평생 가는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긴다. 이런 식의 언어폭력의 문제점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존중하며 말해야 될까? 자, 지금부터는 존중하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나를 주어로 하여 말하기, 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하기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이걸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정확히 기억을 해 두셔야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나를 주어로 말하기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기존의 방식대로 너를 주어로 하여 말하면은 상대방을 탓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친구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왔을 때, 야, 너 왜 이제 와? 하면서 너를 주어로 하여 말하면 결국 너를 탓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걸 바꾸어서 나를 주어로 한다면, 자, 나는 속상했어. 네가 늦어서 속상했거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시간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의 감정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바라는 점을 표현하는 이런 존중하는 말하기 방식을 써야 한다. 무조건 너를 주어로 해서 상대를 탓하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하기. 자, 이를테면 친구가 학생회 활동을 하느라 너무 바쁘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야, 학생회 활동은 네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 이거는 상대의 마음을 지금 전혀 헤아리지 못한 거죠. 지금 너무 바쁘다, 나 정말 힘들다, 그 마음에 공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 말일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겪고 있는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여서 그에 맞는 표현을 하기.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하기. 자, 우리가 부정적인 표현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뭐 친구가 막 걱정하고 있을 때, 야, 너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들으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좀 기분 나쁜 그런 걸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지 않고 긍정적으로, 자, 이렇게 겁이 많은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너 참 세심하고 조심성이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제 대화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이제 부탁을 할 때는 제안하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기. 자, 무슨 말이냐? 문을 닫아달라고 말할 때, 야, 거기 문 좀 닫아. 이거 명령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내가 추워서 그러는데 거기 문 좀 닫아줄 수 있어? 이렇게 선택권을 주면서 제안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상대방이 강요받는 느낌을 받지 않아서 더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상황이나 대화들을 제시하고 그 대화를 올바르게 고쳐서 표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은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별적 표현인데요. 지금 여기 먼지 차별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문제가 돼 라고 하는 표현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나쁜 부정적인 관점을 심어줄 수 있는 차별 표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바다리, 양반다리. 여러분, 우리가 그 무슨 다리 말하는 모양인지 알죠? 그래서 그 다리를 이렇게 아빠라든지 양반이라고 특정 성별이나 특정 신분만이 하는 거라고 하는 건 당연히 차별적인 표현일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 외에도 여기 벙어리 장갑, 이거 장애를 차별하는 표현이죠. 손모아 장갑처럼 바꿔야 되고요. 리니, 그러니까 뭔가에 서툰 사람을 이렇게 어린이의 리니를 붙여서 표현하는 건 어린이는 서툴고 좀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는 느낌을 주게 되잖아요. 그런 표현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 표현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면서 우리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 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을 한다.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 중에 하나죠.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하기. 요거는 맞는 게 되겠고요. 자, 다음 2번.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반박하여 바로잡는다. 아니죠, 여러분. 나와 다른 말을 하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겁니다. 다음 디귿.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하며 존중한다. 그런 태도 가져야겠죠. 4번. 부탁을 할 때는 상대가 거절하기 어렵도록 단호한 명령의 어조로 말한다.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명령형 대신에 뭘 써야 된다고 했죠? 제한하는 표현. 그래서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지금 이것 말고도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처럼 특정한 상황의 말을 제시하면서 그걸 올바르게 고친 것, 정확히 표현한 거를 묻는 문제 자주 나오고요.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 표현을 고르는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로 출제되게 되니까요. 이런 걸 꼭 정확히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2학기 비상 박영민 교과서의 토의로 문제 해결하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건 이 토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살짝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토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토의의 개념부터 좀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토의라 하는 것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교환하는 협력적인 말하기, 요것이 이제 토의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의 문제라고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협력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의의 개념 잘 익혀두시고요. 토의랑은 이제 토론이 같이 엮여서 그 차이점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토론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죠. 그래서 이 토의의 주제에 적합한 거, 토론의 주제에 적합한 거, 이런 것도 좀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토의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주제가 되어야 할 거고요. 토론은 이제 찬성과 반대 양쪽으로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주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주제인지 그거에 따라서 토의와 토론의 주제에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문제 풀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토의라는 게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토의의 절차, 이 절차도 이제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는 토의를 준비를 해야겠죠. 자, 이때 우리가 뭘 정하느냐? 여기서 토의 주제를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토의의 방식도 여기서 정합니다. 이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 이를테면 패널 토의라고 하면 이제 이 주제에 관심 있는 패널들이 몇 명 이렇게 대표로 나와서 토의를 진행하고 그거를 이제 청중들이 듣고 있다가 나중에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방식의 토의를 말하죠. 뭐 그게 아니면은 원탁 토의처럼 모두가 동등한 그거를 가지고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토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의 방식을 또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토의의 내용을 마련하는 그런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에 적합한 뭐 여러 근거들, 그런 것들을 모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토의를 준비했으면 다음으로는 실제로 토의를 진행하게 되겠죠. 이 토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토의 참여자 간의 의견을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냐?
최선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최선의. 자, 그렇게 다 토의를 하고 나면은 토의 내용을 정리해야겠죠? 여기에서는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토의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토의의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그 토의 절차에서 진행하는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할 건 뭐냐? 바로 토의 참여자의 역할이에요. 자, 여러분, 토의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사회자입니다.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토의의 사회자는 뭘 해야 되느냐? 요거를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토의 사회자는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처음 토의를 시작했을 때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토의를 진행하면서 토의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발언 기회를 분배하고, 그러니까 누구 한 명만 발언하지 않도록, 발언을 좀 적게 한 토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발언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토의의 그 발언 기회를 분배하는 거고요. 그리고 청중과 토의자 사이의 질의응답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토의를 마무리할 때는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역할까지 사회자가 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토의자입니다. 자, 토의자는 뭘 해야 되느냐? 토의 주제와 관련한 그 제안을 발표하고 그 제안을 발표할 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겠죠. 그리고 다른 토의자나 청중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른 토의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거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 해야겠죠. 그래서 태도에 관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청중도 마찬가지로 역할이 당연히 있습니다. 청중은 뭘 해야 되느냐? 토의 내용을 집중해서 경청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토의 내용에서 궁금한 점에 대해 토의자들에게 추가로 질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의 참여자들이 해야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 정리해야 될 거는 이렇게 좀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실제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토의가 진행되는지 그 내용을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용일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니까요. 그 내용들을 좀 정확히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보시면 문제 상황. 학교 분실물 보관함이 꽉 찬 거 봤어? 이걸로 인해서 지금 토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의 주제는 분실물을 줄이는 거. 요게 토의 주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양한 토의 유형, 뭐 패널 토의, 원탁 토의, 토의의 그 유형, 이 친구들이 어떤 토의 유형을 선택했는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실제로 토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사회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 그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 상황, 토의의 필요성 얘기했고, 토의자를 소개했고, 토의의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그 사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친구들의 의견 보면, 자,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를 이동하자. 그리고 근거 얘기했고요. 다음, 분실물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자. 근거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름 스티커를 제작하자. 그리고 근거를 얘기했는데 이 근거에선 심지어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또 만들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서로의 그 제안과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사회자가 요거를 정리해주고, 패널들의 제안을 정리해주고, 이제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서도 안내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고 있죠. 윤서 학생의 제안에 이렇게 하면서 지정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과 지금 답변을 주고받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면서 누가 누구의 의견에 어떤 부분을 지적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토의자의 태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요.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나옵니다. 중간에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 우리가 협력적인 토의 진행을 방해하는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묻는 그런 것도 나올 거고요. 그거를 이제 사회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사회자가 토의자한테 주의를 주고 있죠.
그런 발언은 삼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역할도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토의자들끼리 의견을 주고받은 후에는 청중과 질의응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청중들이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어요. 자기 의견도 조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토의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청중들이 단순히 그걸 듣기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 또는 질문을 통해서 실제로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19번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지금 가의 질의응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질의응답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교과서 보면서 그 어느 부분 말하는지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도 이미 체크를 하셨죠? 자, 그 질의응답을 통해 새롭게 정해지거나 바뀐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번부터 좀 볼게요. 분실물 찾아주기 캠페인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이 분실물 찾아주기 캠페인은요, 토의를 통해 유지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홍보 방법이 더욱 구체화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거. 자, 여기 답이 될 거고요. 자, 2, 3, 4, 5번도 한 번씩 좀 볼게요. 자,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물건 중 상태가 좋은 것은 기부하기로 했다. 이 청중이랑 질문을 해가지고 상태가 좋은 물건은 자선단체에 기부하자라는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다음 3번.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는 현재 장소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청중이랑 대화를 통해서 이 윤서가 위치를 옮기지 않은 자기의 처음 제안을 철회했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4번. 캠페인 홍보 시 팻말과 함께 노래를 틀어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제 그 가윤의 질문에 준후가 팻말과 함께 그 노래를 함께 이제 활용하겠다고 답하면서 이제 홍보 방법을 좀 보완을 했죠. 5번. 찾아가지 않는 분실물을 무조건 폐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이 시우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무조건 폐기하는 대신에 기부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저렇게 내용일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이런 거 확인해 두시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토의의 절차나 토의의 목적, 태도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같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2학기 비상 박영민 교과서의 주장하는 글쓰기 지문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글쓰기와 같은 단원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 글쓰는 과정, 이 과정을 먼저 익혀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주장하는 글쓰기, 이 글쓰기 과정은 다른 글쓰기 과정과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이 교과서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글쓰기를 할 때에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장하는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이 교과서에서 쓰는 표현이 조금 달라가지고요. 그걸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문제 상황 파악하고 계획하기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글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뭘 주장을 하느냐? 우리 주변에 있었던 우리가 발견한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 상황을 뭔가 이제 해결하고 그런 것에 대한 좀 주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첫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요. 나의 주장을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되는 쓰기 맥락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 주제, 목적, 독자, 그리고 매체입니다.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것이냐,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쓸 것이냐, 예상 독자는 누구냐, 독자의 지식 수준이나 뭐 배경 지식은 어떠하냐, 독자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이런 거, 그리고 매체, 어느 매체에 실을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정해둬야겠어요. 자, 그 다음 과정이 뭐죠, 여러분? 네, 내용 생성하기죠. 여기서는 이 내용 생성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거 마련하기. 똑같은 거예요. 내용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자료를 수집한 걸 통해서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수집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객관적이고 정확한 거, 그래서 신뢰성이 높은 거, 그리고 주장이나 주장의 이유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관련성이 높은 거, 뭐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별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거를 마련했으면 그 다음은 뭐죠? 내용 조직하기죠. 다른 말로 우리 개요를 쓰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장하는 글쓰기는 여러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짜임새를 갖추어서 개요를 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하기 단계죠. 네, 글쓰기 단계예요. 자, 우리가 이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건 설득력 있게 쓰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단계입니다. 자, 이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좀 줄일게요.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쓴 글을 점검하고 내가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부분을 고쳐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단계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단계 뭐라 했죠?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비라는 친구가 문제 상황으로 뭘 발견했느냐? 사람들이 너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굣길에 차에 7번 하고 하굣길에도 모두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 스마트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막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 지금 정했고요. 자, 이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죠. 쓰기 맥락,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요거를 정하는데요. 자, 여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 목적은 설득이고요. 독자는 신민의 반 학생들, 매체는 학교 신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죠. 이 대화문만을 제시를 하고 이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여러분들이 직접 채우는 그런 서술형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기 단계를 거쳤으면 그 다음으로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인 근거 마련하기 해야겠죠. 자, 지금 신비네 모듬에서 어떤 자료를 수집했느냐? 자, 지금 누리집에서 중학생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이용한다 하는 거, 그리고 이 누리집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과 다툰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자료고요. 다음 책, 스마트폰의 장점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스마트폰에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킨다는 자료. 다음 텔레비전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쓰면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자료. 텔레비전의 사회성 발달이 어려워진다는 자료. 그리고 신문에서 청소년들의 그 스마트폰 이용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보시면서 이거 좀 안 써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자료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하나가 여기 장점, 이 책 자료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거에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자료는 필요가 없겠죠. 주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다음으로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내용 보세요. 이 출처를 보세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입니다. 지금 신비의 그냥 개인 SNS거든요. 요거는 출처를 신뢰하기가 어렵죠.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사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들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사용한다고 할 때 그게 적절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떤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게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자, 이거 개요 짠 거죠. 내용을 조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요도 이런 식으로 개요가 나올 때에는 중간 부분에 막 이런 거 구멍을 뚫고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런 거 묻는 문제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요의 내용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개요가 잘못된 부분이 있대요. 자, 이유 2에 근거 2, 요거죠. 스마트폰을 대신할 건전한 취미 활동이 필요하다. 자, 이게 지금 이유가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였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근거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결론. 자, 우리 집에서도 스마트폰 때문에 갈등 가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은 너무 경험이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글이라는 건 그 설득력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타당하고 좀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겠죠. 이런 개인적인 경험은 너무 좀 논리적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주장을 강조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걸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쳐쓰기 부분, 그러니까 표현하고 고쳐쓰는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일단 내용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시되 이런 거 있죠. 주장이 잘 드러나지 않네 라든지 더 쉬운 단어로 바꿔 쓰는 게 좋겠어, 어떻게 고쳐 써야겠어, 이런 식으로 고쳐 쓰는 과정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고쳐 썼을까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이렇게 문장만 대뜸 딱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여기서 고쳐 써야 할 부분을 찾아서 실제로 고쳐서 서술하는 서술형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너무 단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근거를 마련할 때 고려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죠. 자, 내용의 글쓴이의 주장을 명확하게 뒷받침하는지 점검한다.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겠죠?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근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 가지 매체에 실린 자료만을 수집한다. 자, 요게 잘못됐죠, 여러분? 우리는 자료를 수집할 때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도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게 좋고요. 당연히 그때 출처, 신뢰도는 좀 고려를 해야겠죠. 자, 글의 주제인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당연히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걸로 가져와야 될 거고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이 지나치게 전문적이지 않은지 확인한다. 이것도 이제 너무 전문적이면은 만약에 예상 독자가 중학생일 경우에는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점검하고 고려해야 할 점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료의 출처가 분명한지 점검하여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신뢰도 측면에서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해서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